예, 오늘은 김희정 소설 믿지마, 내 눈물은 누군가의 투신일지도 몰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단편 소설 믿지마, 내 눈물은 누군가의 투신일지도 몰라는 2021년도에 펴낸 소설집 내 눈물을 믿지마에 수록되어 있는 소설입니다. 김희정 작가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고요. 숭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네요. 94년에 문화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고, 소설집이 여러 권 있어요. 장편 소설도 그렇고 소설집 도둑개, 그 남자의 방, 그리고 장편 소설 길 위에서 중얼거리다, 물속의 사막, 유령의 시간 등이 있지요. 유령의 시간은 제가 문장 웹진에 소개했던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소설이고요. 장편 소설인데 24회 대산문학상도 받았고 그랬습니다. 김희정 작가의 소설들이 저한테 여러 권 있네요. 소설집 도둑개도 있고 그 남자의 방도 있고 장편 소설 유령의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눈물을 믿지마는 출간된 지가 며칠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그런 소설집입니다. 2021년 5월 7일 날 펴냈군요. 도서출판 강에서. 그 다음에 이 소설집은 2021년도 아르쿠문학 창작기금을 받았고요. 김미정 작가는 매우 뛰어난 중견 작가죠. 믿지마, 내 눈물은 누군가의 투신일지도 몰라. 이 소설을 읽어드릴게요. 현관문이 낯설다. 엘리베이터를 잘못 내린 걸까? 나는 문에 붙은 1304호 번호를 확인한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 세심히 관찰한다. 보름 만에 오는 집이지만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챌 만큼은 감각이 살아있는 모양이다. 눈에 띈 건 자주색 번호키이다. 들고 나는 시간이 각기 다른 식구 4명이 늘 열쇠를 갖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진작 바꿨으면 했으나 차마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다. 우리 집도 아닌 월세집에 비싼 키를 바꾸자 하면 아내는 분명히 나를 노려보기만 할 것 같았다. 당신은 지금 그런 게 하고 싶을 만큼 한가한가 보지? 경멸하는 표정으로 비웃을지도 몰랐다. 그런 아내가 키를 바꾼 것이다. 그런데 내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언제 바꾼 걸까? 알 수 없다. 보름 만에 오는 집이니 키를 언제 바꿨는지 알 길이 없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인다. 들어오지 말라는 뜻일까? 나는 손바닥보다 작은 번호키의 커버를 선뜻 올리지 못한 채 서 있다.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 신부전증 초기 증상 중 하나라는데 초조하거나 불안해지면 증세가 더 심해진다. 손에 땀이 배고 현기증도 인다. 2달 전부터 재발한 공황장애 증상이다. 의사는 증세가 호전돼도 약을 끊지 말고 계속 먹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약을 끊은 지 벌써 6개월째다. 신부전증과 고혈압 그리고 공황장애까지 하루에 6알씩 약을 먹을 때마다 피가 하얗게 탈색되는 기분이다. 아니, 석 달에 한 번씩 가는 병원과 약국에서 아내의 카드로 약을 살 때마다 내 신경은 공황장애 발작보다 더 위태로워진다. 카드를 긁을 때마다 아내에게 갈 문자 메시지 때문이다. 딩동 신호음을 울리며 전달될 카드 사용 내역은 즉각 아내의 두통을 자극할 것이다. 이 인간의 형편이 무인지경인데 지 몸 하나는 죽어라 챙기고 사는군. 아내는 혼자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치솟는 용수천 같은 두통에 머리를 싸맬지도 몰랐다. 한 푼이라도 약값을 줄여야 한다. 내 공황장애보다 그녀의 두통이 더 두렵다. 머리를 토끼로 빠개버렸으면 좋겠어. 한 달 전에도 아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중얼거렸다. 나를 토끼로 빠개버리고 싶다는 뜻으로 들렸다. 난 오른쪽에 맨
배낭을 왼쪽 어깨에 거쳐맨 후 조심스럽게 번호키에 커버를 올린다. 0514 번호를 하나하나 꾹꾹 누른 후 커버를 내린다. 4년 전까지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선명히 찍혀있던 아파트의 키 번호이자 내 음력 생일날이었다. 유난히 숫자 감각이 없는 아내는 키는 물론 전화번호, 은행 통장, 심지어는 인터넷 쇼핑몰까지 비밀번호를 모두 내 생일로 통일해 놓았다. 호적의 생년월일과 달라 어떤 행정서류에도 노출되지 않는 번호라 안심이 된다는 이유도 컸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고 번호가 틀렸다는 경고음이 울린다. 검지손가락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나는 급히 다시 커버를 올리고 다른 번호를 누른다. 1107 아내의 생일이었다. 스마트폰으로 바꾸면서 아내는 전화번호 끝자리를 자신의 생일로 바꿔버렸다. 아들의 번호도 같은 숫자로 바뀌었다. 내 번호만 그대로였다. 아내의 생일도 아닌 모양이다.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는다. 나는 다시 아들의 생일을 입력한다. 경고음이 더 요란하게 울린다. 앞집에서 누군가 나오기라도 할까봐 마음을 졸인다. 이사 온 후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기에 자칫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벨을 누른다. 진짜 남의 집에 온 기분이다. 안에선 기척이 없다. 현관문에 귀를 대본다.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장모가 있는 모양이다. 나는 다시 힘주어 벨을 누른다. 침을 3번이나 삼키도록 아이 소프라노의 경상도 억양으로 누구요? 하는 장모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나는 급기야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그래도 아무 기척이 없다. 장모는 텔레비전을 켜놓고 나간 모양이다. 아내가 돌아오면 또 한 소리 들을 터인데 지레 걱정이 된다. 전기세는 누진세여서 300kg 이하로 써야 한다며 늘 식탁 위 전등 한 군데만 켜놓고 사는 아내였다. 장모는 텔레비전을 켜놓고 복지관에 간 걸까? 오늘이 목요일이니 복지관에 가는 날이 맞긴 했다. 일제강점기에 초등학교를 다닌 장모는 노인 복지관에 1호반에 나가는 게 유일한 낙이자 사치였다. 그 나이에 일본어는 해서 뭐 하겠다고 일주일에 2번씩 어쩌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가는지 몰라. 아내는 7년 전부터 나가기 시작한 장모의 일본어 수업이 못마땅했지만 장모가 자기 대신 집안 살림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걸 막진 않았다. 전에 살던 53평 아파트의 청소와 빨래 그리고 밥까지 혼자서 거뜬히 해내는 것이야말로 장모가 아내나 내게 주눅들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근거였다. 지난해 8순이었으나 지금도 작은 월세 아파트의 살림을 여전히 도맡아 함으로써 장모는 아내로부터 생존권을 보장받고 있었다. 아내는 자신의 팬티 한 장 빠는 것도 장모에게 시킴으로써 집안일에서 해방되고 더불어 집안의 권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실히 했다. 이 아파트로 이사온 이후 장모는 내가 어쩌다 한 번씩 집에 와도 더 이상 새로운 반찬을 하지 않았고 마지못해 밥상을 차려주었다. 그것도 초기의 일이고 요즘은 아내의 치마와 블라우스를 다리느라 내 밥상을 차려주지 못했다. 때론 아들이 먹을 사과를 깎느라 내 밥상을 모른 척하기도 했다. 그럴 때 아들은 나의 아들이나 장모의 손자가 아니고 전적으로 아내의 아들일 뿐이다. 밑반찬보단 신선한 음식을 좋아하는 나를 위해 하루에 하나 이상은 꼭 새로운 반찬을 준비해놓고 기다리던 장모였다. 부모를 일찍 잃은 내게 장모는 친어머니나 다를 바 없는 존재였다. 사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밥상을 차려달라 할 형편이 아니기에 장모가 아내의 눈치를 보며 미적거리고 있는 사이 먼저 일어나 쟁반에 밥과 반찬 한 가지를 담아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재빨리 먹어 치운다. 어린 시절부터 밥 먹는 속도가 빠른 게 다행이었다. 느릿느릿 오래 밥을 먹는 광경은 내가 생각해도 식구들의 신경을 거스르는 일이다. 소리 좀 덜 내고 밥 먹으면 안 돼? 지난해였던가 아들이 모처럼 같이 앉아 밥 먹는 자리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는 밥 씹는 소리가 정말 특이해. 어떻게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씹어? 나보다 3배는 더 많이 씹는 것 같아. 메뚜기나 잠자리가 턱이 단단해 먹이를 씹긴 알맞은 입이라던데 아빠는 턱도 단단해 보이지 않는데 참 신기해.
그날 아들의 말에 정성껏 씹어넘긴 밥이 체해버렸다. 식사 때면 유난히 잡생각이 사라져 오로지 음식을 입에 넣고 씹는 활동에만 집중하는 게 내 오랜 습관이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면서도 쉬지 않고 집안의 음식을 일정한 리듬으로 씹어댄다. 어릴 적부터 형제 많은 집에서 자란 나는 식사 때마다 이야기 따위를 할 시간이 없었고 오로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좋은 반찬을 집는 데만 열중했다. 굶지 않고 먹는 게 늘 기적이던 시절이었다. 젖대고부터 입맛이 까다로워 밥그릇 들고 따라다니며 떠먹여 키운 아들이 보기엔 내가 본능만 남은 곤충처럼 보이는 게 당연한지도 몰랐다. 아니 어쩌면 벌레나 짐승으로 보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아들 역시 전에는 내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는 매일 아침 승용차로 아들을 등교시켜 주었다. 아들의 학교는 버스를 타면 40분 걸리지만 승용차로는 15분이면 갈 수 있었다. 아니 늦게 일어난 아들 때문에 나는 자주 신호를 위반하고 차선을 수없이 바꾸면서 10분 만에 교문 앞까지 주파한 적도 많았다. 아들은 그동안 이어폰을 낀 채 눈을 지그시 감고 잠시 잠을 자거나 음악을 들었다. 아들의 그 10분간의 휴식을 위해 나는 1시간 반이나 이른 시각에 출근하여 사무실 소파에서 모자란 잠을 자곤 했다. 그래도 매일 아침 아들과의 그 10분의 시간을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았다. 자식에게 부모란 나눠줄 수 있는 게 떨어지면 끝나는 관계인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아내는 갑자기 아들과 장모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었다. 내가 파산을 하자 아내는 보험회사에 들어갔다. 영업직이라도 새로 시작하기엔 나이가 많았지만 처형에 오랫동안 다니고 있던 보험회사라 그녀를 따라다니며 보조일부터 시작했다. 4년차에 드는 올해부터 겨우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이었다. 의료 민영화의 흐름을 타고 실손보험이나 암보험을 들려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덕이었다. 보험이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걸 누구보다 생생히 경험한 아내지만 낯선 사람들에게 보험이 당신의 미래를 보장해줄 거라고 목이 쉬도록 떨고 다녔다. 이놈의 보험을 다시 들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파산 직후 10년 만기 보험을 8년 5개월까지 부은 통장을 해약하면서 납입액의 20%도 안 되는 돈을 타오던 아내가 이가 부서져라 힘을 주었다. 아내 월급과 수당이 월세와 매달 늘어가는 카드 회사의 현금 서비스 돌려막기 자금으로도 모조리 들어가고 있었다. 둘 중 하나만이라도 파산을 막고 신용을 유지해야 한다며 겨우겨우 아내의 신용을 유지하고 있었다. 오피스텔 3채와 아파트 1채 그리고 회사에 남은 자동차 몇 대와 아내 차까지 팔고도 한 푼도 남지 않았다. 집은 판자리에서 은행과 금융권이 모두 나눠가지고 내게 남은 것은 여전히 갚아야 할 부채들 뿐이었다. 카드 3개로 연 27.5% 이자를 내며 온몸으로 현금 서비스를 돌려막고 있는 아내의 신용등급은 7등급이었다. 늘 위태위태하게 카드를 막아간다는 걸 잘 알면서도 카드에서는 매일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와 대출을 권했다. 파산의 위험 부담보다 고리의 이자가 훨씬 이익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QI 채권을 4월 2일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모든 재산에 대해 압류를 집행합니다. 수없이 날아오던 압류 계고장과 연체 고지서들을 폐업신고와 개인 파산으로 끝낸 후 나는 이 사회에서 유령이 돼버렸다. 카드는커녕 어떤 사회적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고 다만 아직도 남아있는 채권 추심회사의 끈질긴 추적팀과 몇몇 빚쟁이들만이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환기시켜 주곤 했다.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들은 내가 기거하고 있는 고시원까지 찾아냈다. 파산 후 벌써 5번째 옮긴 고시원이었다. 점점 월세가 싼 고시원을 찾아다니다 보니 지금의 방은 173cm인 내가 눕기에 조금 모자란다. 아니 나이가 들면서 키가 점점 줄어드니 내 키는 170이나 171인지도 모른다. 방은 몸을 구부리고 비스듬히 누워야 겨우 잠자리가 되었다. 창문 하나 없이 밀폐된 공간이라 누우면 꼭 관속
같았다. 그 관 속으로 저승사자 같은 채권자들이 마지막 남은 못질이라도 하듯 가끔씩 문을 두드렸다. 은행과 카드회사로부터 몇 단계를 거쳐 넘어간 부실 채권을 준 그들은 되게 위협적인 인상으로 채무자들의 길을 죽였다. 하지만 난 그들은 무섭지 않았다. 돈 없으니 이 몸뚱어리라도 갖고 가쇼. 나는 그들에게 제법 큰 소리를 쳤다. 가진 게 없으니 빼앗길 것도 없었고 병들고 힘 다 빠진 몸뚱어리가 그들에게 필요할 리도 없었다.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그들이 집까지 찾아가지는 않으리란 확신 때문이었다. 파산하면서 아내와는 위장이혼을 한 상태라 그들은 집으로 찾아갈 수는 없었다. 마음 같아서는 진짜 이혼을 하고 싶었을 아내가 위장이혼을 받아들인 것은 순전히 자존심 때문이었다. 남편이 망하자 바로 폐기 처분하듯 버렸다는 말을 그녀는 듣고 싶지 않은 것이다. 자존심 강한 그녀에게 그것은 파산보다 더 큰 모욕이었다. 채권자들은 달랐다. 대학 후배 박은 내가 전화를 받지 않자 기어이 집을 알아냈다. 어느 날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와 집으로 달려왔다. 우편물이 와 있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우편물이 아니라 직접 우편함에 넣고 간 것이었다. 누런 봉투 속에는 나와의 전화 통화가 녹음되어 있는 USB가 들어있었다. 투자하고 싶다며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던 그는 파산 직전까지 원금을 훨씬 웃도는 이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남은 원금을 포기하지 않았다. 회사가 호황일 때 그에게 산 술값만 해도 원금의 절반은 되었다. 당시 매일 만나 술을 마신 사이였기 때문에 차용증 같은 걸 갖고 있지 않았던 그는 좀 기다려달라는 내 음성을 녹음해서 채무의 증거로 삼아 편지 한 장과 함께 우편함에 넣어놓고 갔다. 아내는 우편함에서 칼이라도 발견한 듯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서류상이나마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대학 시절 나보다 먼저 아내를 좋아했던 그는 집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렸을지도 몰랐다. 운 좋게 차용증 같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거침이 없었다. 2달 전에는 기어이 법원까지 다녀왔다. 검사는 한쪽 입꼬리를 올린 채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서 있는 여자에게 1,000만 원을 주든지 감옥에 가든지 양자 태기를 하라고 했다. 그녀는 한때 내게 몸을 주지 못해 안달을 하던 여자였다.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와 자고 싶어 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요. 착 달라붙은 검정 니트 셔츠 선 위로 터질 듯한 가슴을 고스란히 드러낸 그녀는 내게 숨 막힐 듯 몸을 밀착해 왔었다. 하지만 난 그녀에게 전혀 성욕이 일지 않았다. 이유는 그녀의 가슴에 넣은 보형물 때문이었다. 그녀는 지나가는 남자들이 꼭 뒤돌아서 다시 한번 쳐다보게 만드는 눈에 띄는 미모였다. 167cm의 키에 육감적인 몸매도 갖고 있었다. 그 남자만 안 만났으면 나도 어쩌면 텔레비전이나 패션쇼 무대에 서 있을지 몰라요. 그녀는 취하기만 하면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 남자는 그녀를 카페에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든 그녀가 낳은 7살짜리 사내아이의 아버지였다. 이태원의 바 지배인이었던 남자는 모델스쿨에 다니며 아르바이트하던 그녀를 자신의 여자로 만들어버린 후 다시 카페 여자로 만들었다는 흔해 빠진 사연이었다. 나는 그녀가 일하는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다. 내가 그녀의 호감을 산 건 순전히 술을 마시면서도 손 한 번 잡지 않는 매너 때문이었다. 술도 썩 좋아하지 않는 내가 카페에 드나든 이유는 카페 여인들과 심심풀이 농담을 나누기 위해서였다. 거들먹거리며 몸을 휘두르는 골프는 물론 땀 흘리며 달리는 어떤 종류의 운동도 좋아하지 않았고 심지어 등산 취미도 없는 내게 유일한 도락은 가까운 술집에 가서 위스키 스트레이트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여자들과 실없는 농담을 나누는 것이었다. 나는 술을 잘 못 마셨지만 인색하지 않은 손님이었고 어디든 단골이 되면 다른 집엔 절대 기웃대지 않았다. 새로 이사한 회사 건물 2층의 카페 처음 간 날 그녀 역시 첫 출근이라고 했다. 그녀와 나는 서로 서먹한 표정으로 마주 앉아 로얄 샬루트를 스트레이트로 나눠 마셨다. 그녀는 4번째 잔을 들고선 자신에게 7살 난 아들이 있다고 했다. 이상의 사장님은 자꾸 비밀을 털어놓게 만들어요. 그녀는 말없이 듣고만 있는 내게 눈을 흘리며
흘기며 묻지도 않은 말들을 풀어놨다. 나는 사실 그녀의 사생활 따윈 관심이 없었다. 그녀가 심각하지 않은 이야기들이나 나누면 그만이었다. 그것은 내게 풀리지 않는 자금과 늘어나가는 부채들을 피해서 잠시 쉬는 곳일 뿐이었다. 사장님, 사실 저 이 가슴 수술한 거예요. 모델 스쿨 처음 간 날 원장이 대뜸 저보고 가슴 수술하고 다시 오라더라고요. 자존심 상해서 그만둬 버릴까 하다가 그냥 해버렸어요. 감쪽같죠? 그날 몹시 취한 그녀가 마지막으로 털어놓은 비밀이었다. 어쨌든 늦게 가는 날은 그녀가 자기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다. 나는 그녀의 집까지 기꺼이 데려다 주곤 했는데 어느 날 그녀가 공원 앞에 차를 세우라고 하더니 갑자기 키스를 해왔다. 나를 가져요. 그녀가 갑자기 운전석 시트를 밀며 내 허벅지 위로 몸을 옮겨왔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다. 나를 짓누르는 그녀의 가슴속에 든 보형물이 자꾸 떠올라서 더 이상 흥분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나는 성형수술에 대한 심한 결벽증이 있었다. 그 후 그녀는 나를 매너 좋고 믿을만한 남자를 생각한 모양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내게 자신의 통장을 보여주며 3% 이자를 줄 수 있느냐고 했다. 나는 그 돈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그녀에게 3% 이자를 주고 싶어서 그러마고 했다. 3년째 꼬박꼬박 그녀의 통장으로 3% 이자를 입금하던 나는 파산을 해 더 이상 그녀에게 이자를 보내줄 수가 없게 되었다. 매일 내게 전화를 걸어 돈을 내놓으라던 그녀가 갑자기 잠잠하더니 한 달 후 결국 검찰에서 소환장이 날아왔다. 그녀가 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했다. 원에서 써줬던 입금 확인증을 그녀는 고이 간직하고 있다. 증거로 삼았다. 검사는 감옥을 가든지 돈을 갚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했다. 나는 차라리 감옥에 가고 싶었으나 아이에게 차마 그 꼴까지 보일 수는 없어 아내의 카드로 몰래 대출을 받아 그녀에게 주었다. 돈이 대출되는 순간 아내에게 갈 문자 메시지를 알고 있었지만 나는 미리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이었고 나는 그런 아내가 두렵기만 했다. 제발 채무를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아내는 늘 다그쳤지만 나는 가능한 한 그녀에게 숨기고 싶었다. 안다고 해서 그녀가 모두 해결할 수도 없는 일들인데 그녀의 두통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고 때론 어떤 배려도 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 파산 후 새로 생긴 것이 있다면 위협에 대한 감지 능력이었다. 나는 매 순간 살아남는 것이 중요했고 그 순간 이상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계단 끝이 절벽임을 아는 짐승은 고개를 들고 먼 곳을 주시하지 못하는 법이다. 예상대로 아내는 전화기가 터질 듯이 화를 내었고 무슨 일에 썼는지 말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끝내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내는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로 불법 대출을 받은 나를 명의 도용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당신을 끝까지 믿으려고 길을 쓰고 여기까지 온 나를 이런 식으로 비반을 해? 당신을 경멸하고 또 경멸해. 그날 아내에게서 온 문자였다. 하지만 나는 아내에게 그보다 더한 말을 들어도 견딜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한테 듣는 경멸의 말들은 나를 공황장애에 빠지게 하고 신부전증을 악화시키지만 아내에게 듣는 악담들은 그나마 견딜 수 있었다. 내 몸에 보이는 이상한 반응 체계였다. 다시 키 커브를 올리고 생각나는 네 자리 숫자들을 닥치는 데는 눌러본다. 결혼기념일과 장모의 생일 1, 2, 3, 4 따위의 숫자가 총 동원된다. 그러나 문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 전화기를 꺼내 단축키 1번을 누른다. 네 번째 벨이 울리다가 벨 소리가 툭 끊어져 버린다. 아내는 바쁜 모양이다. 고객과 상담 중인지도 모른다. 이번엔 단축키 2번을 누른다.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 수업 중이거나 아르바이트 중인지도 모른다. 사실 아내나 아들은 평소에도 내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 왜? 무슨 일이야? 바빠. 내가 전화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늘 똑같았다. 용건은 문자로 해. 전화는 받기 곤란할 때가 많아. 직접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문자가 서로에게 훨씬 편하다는 걸 모르지 않으면서도 나는 이따금 그들에게 전화를 건다. 그렇게라도 입을 열지 않으면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주에는 사흘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낸 적이 있었다. 저녁 무렵 문득 그 사실을 깨닫고
나는 휴대폰 매장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내게 빠르고 카메라가 크게 개선된 신형 스마트폰을 권장했다. 검색은 초고속 열차처럼 뻥뻥 뚫리고 사진은 DSLR 카메라보다 높은 화소를 자랑한다고 했다. 세상 어디에 숨어 있어도 찾아낼 것 같은 온갖 기능들이 현란하게 나열되었다. 야간 촬영 되나요? 나는 스마트폰을 들고 어디선가 들은 기능들을 일일이 문의하며 매장의 청량과 진지한 얼굴로 대화를 나눴다. 30분 넘게 말을 하고 나니 비로소 입안에 낀 백태가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다. 최근 들어 타인과 가장 오래도록 말을 섞어보는 것은 이틀 전이었다. 아침밥을 막 먹으려고 수저를 챙겨 막 나가려는데 목청 큰 여자의 목소리와 함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고시원 총무였다. 이분이 지난밤 이 방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항의하셔서요. 한 달 전에 새로운 총무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라 했다. 인터넷 강의를 듣다 말고 세면대, 배관에 쌓인 머리카락을 빼내거나 고장난 전기밥솥을 들고 서비스 센터로 뛰어가기도 했다. 아들보다 두세 살 더 많아 보였다. 여자는 맞은편 방인 708호에 있다는데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거의 방 밖을 나가지 않는 탓에 나는 그녀는커녕 다른 고시원 입주자들 누구도 낯익은 사람이 없었다. 어쩌다 얼굴을 마주치더라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고시원 사람들은 A였다. 좁고 더럽고 냄새나고 어두운 세상이 후미진 골목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의 몰골을 확인하고 싶지 않은 법이다. 이 아저씨가 중얼거리는 소리 때문에 새벽까지 잠을 못 잤다고요. 또박또박한 표준어의 북방 특유의 억양이 묻어났다. 고시원 입주자의 다수가 중국 동포들과 스리랑카, 미얀마, 인도네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 그들이 가족들과 각자의 모국어로 통하는 소리가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올 때마다 나는 낯선 국경 마을에 와 있는 기분이 들었다. 아니 가족들과 큰 소리로 통하는 그들의 당당함이 부럽기만 했다. 유난히 목청이 큰 여자가 총무를 향해 말하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내게 삿대질을 하는 형국이었다. 뜬금없는 소리였다. 채무자들 이외에는 전화 한 통 걸려오지 않는 내가 누구와 새벽까지 대화를 한단 말인가.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말하고 문을 닫으리했다. 없긴요. 분명 경상도 말투로 아들하고 통화했다고요. 여자는 내가 경상도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여자가 무서워져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아니 내가 언제? 이보세요. 참나 기가 막히네. 갑자기 더듬어내는 내 말에 비해 여자의 말은 LTE 폰처럼 빨랐다. 이 좁아 빠진 데서 새벽에 그렇게 오래 떠들면 어떡해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해요? 여자는 막무가내였다. 나는 가슴 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리기 시작했다. 총무가 방문을 두들긴 순간부터 가슴이 조여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당장 문을 닫고 눕고 싶은 걸 겨우 참고 있었다. 손에도 땀이 잔뜩 배었다. 얼굴까지 하얗게 변하고 있을 것이다. 안 했다고요. 어쩔 수 없이 가슴을 움켜쥐며 나는 소리를 꽥 질렀다. 아무도 방 안에서 나오지 않지만 바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을 긴장된 공간에 내 목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울렸다. 아니 이 아저씨가 왜 소리는 지르고 난리야. 여자가 총무를 옆으로 밀며 나섰다. 순간 이동이라도 하고 싶은 나는 다행히 책상 위에 휴대폰이 떠올랐고 여자의 눈앞에 액정을 갖다 대었다. 통화 내역 확인해 보세요. 사흘 전에 아들에게 전화해서 30초 통화한 게 가장 최근 내역이었다. 아들은 그날 친구들과 과제하는 중이라며 응 3번 대답한 후 전화를 끊었다. 본인도 모르는 새 중얼거린 건지 어떻게 알아요? 여자는 이제 나를 몽유병 환자로 몰고 있었다. 어쩌면 여자의 말대로 혼자 중얼거렸는지도 모를 일이긴 했다. 나는 자신이 없어져 문을 확 닫아버렸다. 부실한 가벽이 흔들했다. 책상 위에 약병을 열었다. 자낙스 하나를 급히 입안에 털어놓고 물을 마셨다. 약효가 가장 빠른 항불안제이다. 숨이 막히고 쓰러질 것만 같았다. 이부자리 속으로 기어들었다. 조금만 견디면 괜찮아질 것이다. 누군가 젖은 솜덩어리를 목구멍 속으로 밀어 넣는 것만 같았다. 나는 두 손에 힘을 주고 천장을 노려보았다. 괜찮다. 나는 오래된 주문을 외운다. 적어도 공황장애로 죽지는 않아요. 내게 유일한 처방은 의사의 이 말 한마디였다. 죽음의 낭떠러지 바로 앞까지 가는 공포가 따르지만 어쨌든 그것이 사람을 죽게 하지는 않는다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의사는 말했다. 그걸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명심하라고. 때론 공황장애야말로 내가 처한 곳 중 가장 안전한 곳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경우에도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고. 곧 숨이 막혀 죽을 만큼 불안해져도 그것이 나를 죽음으로 데려가지는 않는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지 않은가. 그것은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믿을 만한 것임이 틀림없었다. 나는 마주 보이는 벽을 가만히 응시했다. 아무것도 없는 흰 벽에 검은 아디다스 배낭이 단정히 걸려 있었다. 모든 걸 잃고 내게 남은 것들이다. 배낭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떠올렸다. 졸피된 배갈과 포장용 막근 한 묶음, 그리고 누런 봉투 속에 들어가 있는 A4지 5장, 내 최후의 수단들이었다. 아니, 그것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어막인지도 몰랐다. 치욕을 견디게 해주는 마지막 자존심. 김치 냄새가 코끝으로 밀려들었다. 밥을 떠놓은 채 그대로 두었다는 걸 깨달았다. 밥그릇 속에서 밥이 말라가고 있을 것이다. 나는 상체를 일으켜 밥솥에 밥을 부어버렸다. 손만 뻗으면 모든 것들이 전부 잡히는 곳이다. 콩자반을 넣은 플라스틱 통 아래 시집 3권이 무참히 깔려 있었다. 몇 번 고시원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다시 주워온 것들에다 한때 책꽂이 하나를 가득 채우고 있던 시집을 파산 후 모두 버렸다. 마치 나를 파산에 이르게 한 것이 그것이나 된다는 듯이. 중고 서점에 팔거나 하다못해 아름다운 가게에 갖다 줄 수 있었음에도 나는 모조리 대형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렸다. 태울 수 있는 여건이었으면 그리 하고 싶었으나 그 많은 시집을 태울 수 있는 곳이 없었다. 그런데 석 달 전 나는 중고 서점을 지나다가 문득 들어가 시집 3권을 사왔다. 지갑 속에 남은 마지막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고서 4년 전 내가 버린 시집들 속에 있던 중견 시인과 요절한 시인, 그리고 어느 날 도서관에서 읽은 젊은 시인의 시집이었다. 시집을 사들고 나오는데 죄라도 짓는 기분이었다. 초저녁 뒷산에 오른다. 지금은 나와 무관한 회양한 불빛 지상. 내가 켜놓은 불빛 하나 찾는다. 이미 써버린 계약금 돌려달라고 졸라대는 생, 개같은 불쑥 욕 내지른다. 민망하고 염치 없어 좌우 힐끔 살피는데 문득 내게 기스키 하고 뜨는 여자가 생각난다. 중심을 가격하는 말은 통쾌하다. 제대로 한 방 맞는 것도 업적이면 내 유일한 자랑. 그녀가 사는 강 건너 마을 쳐다보다 문득 중얼거린다. 맞다, 개새끼. 어제도 나는 이따위 독백을 문방구에서 산 1,000원짜리 노트에 끄적거렸다. 건설 현장 야간 경비를 서면서 새벽녘 졸음이 몰려올 때마다 썩어갈긴 것들이 거의 한 권을 채워가고 있었다. 악취나는 배설물 같아 다시 들춰보지 않은 채 매일 하나씩 보태고 있었다. 당신을 쓰러뜨린 건 이거였는지도 몰라. 애초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 당신은. 한때 내가 시를 끄적거린다는 사실에 유일하게 호감을 느낀다고 말했던 아내는 파산을 하자 시에게 책임을 물었다. 내게 대놓고 원망하는 것 역시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은 모양이었다. 차라리 그녀가 내 멱살을 잡으며 악쓰고 욕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그녀는 아직도 나를 용서할 마음이 없는 모양이었다. 모난 데 없이 둥글던 그녀의 얼굴이 점점 날선 채 굳어지고 있었다. 점심을 먹은 후 고시원 침대에 누우려는 찰나 전화벨이 울렸다. 언제나 공포와 기대를 동시에 갖게 하는 벨소리였다. 다행히 빚쟁이는 아니었다. 아파트 건설 현장 야간 경비를 함께 서는 박이었다. 나보다 2살 많은 그는 은행을 정년 퇴직한 6개월 만에 경비 일을 시작했다. 한꺼번에 퇴직 행렬에 내몰린 베이비 부모 세대가 갈 곳이라곤 아파트나 건설 현장의 야간 경비, 주유소, 편의점 같은 곳뿐이었다. 아파트 경비는 퇴직자들이 몰리는 바람에 자리 얻기도 쉽지 않은 모양이었다. 나는 애초에 사람들 얼굴 부딪히는 게 싫어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박은 체면을 무릅쓰고 옆 단지 아파트 경비를 지원했다가 떨어졌다고 했다. 그 자리는 박 대신 40대 중반의 사내에게 돌아갔다. 그나마 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이라도 했지만
박은 퇴직하기 전 노후 자금을 위해 주식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었다. 마지막 남은 아파트 담보대출금 이자를 내기 위해 투잡이라도 뛰어야 할 판이라고 했다. 나도 그를 따라다녀 볼까 생각 중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곳도 구하기 쉽지 않았다. 편의점조차 청년들 차지였지만 어딜 가도 그들의 일을 뺏는 형국이었다. 가끔씩 텔레비전에서 다큐를 볼 때마다 아내는 보란듯이 볼륨을 키웠다. 파산 후 빚에 몰려 투잡, 쓰리잡을 뛰어 10년 만에 빚을 다 갚았다는 사람들 이야기였다. 아내도 아들도 아니 모두가 내게 요구하는 것은 아마 그런 신화일 것이다. 강한 힘과 정신력으로 온갖 위험에 맞서 굳세게 싸워지는 전사. 하지만 나는 전사가 되기엔 정신의 근육량이 턱없이 모자란 사람이었다. 때론 혼자 서 있는 것도 힘들 만큼 휘청거렸지만 그들에게 말해봤자 변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왜 그렇게 못 살아? 나도 하는 일을. 아내가 언젠간 딱 한 번 내게 그렇게 물은 적이 있었다. 참았던 비난과 원망이 비죽 새나온 것이었다. 모두가 전사로 태어나는 건 아니야. 무책임하고 무기력했지만 나는 달리 대답할 말이 없었다. 신화는 어차피 신들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전화기를 귀에 대기도 전에 박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김씨 어디야? 왜 안 와? 빨리 경찰서로 오라니까. 세된 박의 목소리가 막힌 공간의 장막을 깼다. 전 못 갈 것 같습니다. 집에 일이 생겼어요. 더 이상 그의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 나는 엉겁결에 집 핑계를 댄다. 집엔 정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은 걸까? 집에 일이 생기면 과연 아내는 내게 전화라도 걸어올까? 나는 갑자기 집에 큰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다급한 마음이 됐다. 다른 사람들 다 왔는데 김씨만 안 왔어. 우린 피해자 조사도 받았어. 박은 전화를 끊을 생각이 없는 듯 끈질겼다. 네, 저 급한 일이 있어서 끊습니다. 나는 유난히 다변인 그의 입을 막아버렸다. 2시간 전 늦기야 든 아침잠에서 채 깨기도 전에 그가 전화를 걸어왔다. 사장놈이 도망갔어. 우리 월급 다 갖고. 박이 다짜고짜 소리쳤다. 언제요? 오늘 월급날이었다. 어제 카드값이 모자란다는 아내의 문자에 나는 사장에게 하루만 가불해 줄 수 있는지 물었고 그는 내일 2시가 되어 본사에서 임금이 입금된다고 했다. 그런데 그가 내게 줄 월급을 갖고 도망갔다는 것이다. 건설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업체의 사장이었다. 40 초반쯤 돼 보이는 중키에 단단한 몸을 가진 사내였다. 나 같은 신출내기나 외국에서 온 노동자부터 제법 오래 현장 밥을 먹은 철근쟁이들까지 인력시장엔 온갖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하루아침에 임금을 갖고 튀는 일 따위는 가장 흔한 일 중 하나일 것이다. 박의 전화를 받으며 하필이면 나는 막 피기 시작한 연두빛 새 잎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유난히 꽃이 빨리 핀 이 봄 내내 나는 봄꽃들을 외면하고 다녔다. 멀지 않은 곳에 사람들이 꽃놀이를 오는 벚꽃 흐드러진 공원이 있었고 노란 산수유부터 진달래까지 꽃들이 부지런히 피고 지는 야산이 있었지만 나는 그 어느 곳에서도 가지 않았다. 눈부신 꽃들을 마주볼 용기가 나지 않았고 그 밑에서 꽃놀이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매일 어두워질 때까지 고시원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좁은 고시원 방 안에서 나는 두 발과 팔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제자리 걷기를 30분씩 하는 걸로 내 몸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 햇볕 아래서 매일 1시간씩 이상 걸어야 한다는 의사의 처방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였다. 하필 왜 연두빛 새 잎들이 떠오른 걸까? 여리디 여린 잎들은 그러나 곧 찢어질 것 같은 얇은 잎 속에 커다란 쇠뭉치를 숨긴 채 내 뒤통수를 가격했다. 방심한 탓이었다. 꽃이 졌다고 잠시 방심한 사이 생각지도 못한 복병에게 치명적인 가격을 당하고 만 격이었다. 이미 셀 수도 없이 맞은 몸은 통각이 마비되긴 했지만 작은 잽에도 속절없이 쓰러져 버렸다. 박에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손가락 하나 까닥일 수 없었다. 사장이 아침에 출근을 안 해서 직원이 전화해보니 벌써 전화기는 꺼져 있고 몇 시간째 연락이 안 된대. 건설 회사는 어제 돈 다 줬다 하고 다들 경찰서로 가기로 했으니 자네도 그리 와. 분노로 팽팽해진 박이 내게 명령했다. 좀 이런 일을 겪을 땐 누구나 그러했다. 나는 물끄러미 벽에 걸린 배낭을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관 뚜껑에 대못을 박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지막
못 박는 소리가 들려온 때쯤이었던가 나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벽에 걸린 아디다스 배낭을 메고 고시원을 나왔다. 쏟아지는 봄볕이 눈을 찔렀다. 필사적으로 햇빛을 피하며 집에 오는 버스에 올라탔다. 현관문 앞에 주저앉는다. 센서등이 다시 켜진다. 구부러진 등에 전등이 핀 조명처럼 비춰진다. 등을 꼬치에 꿰인 채 결박된 기분이다. 한 달 내내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공사 현장을 지킨 대가를 들고 누군가 도망을 쳤다. 몇 달 전엔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던 법무사 사무실이 갑자기 문을 닫았다. 그 법무사 역시 사무실 직원들 월급을 들고 사라졌다. 내가 받지 못한 돈은 누군가에게로 가서 부채를 상환하게 되는 걸까? 부질없는 생각들이 몰려왔다. 내가 빚을 진 후배와 내게 빚을 지고 갚지 않은 후배가 절친이듯 내 월급을 들고 도망간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게 그 돈으로 빚을 갚을지도 몰랐다. 경찰에 다 같이 가서 신고하기로 했으니까 자네도 꼭 와야 해. 박이 전화를 끊기 전에 내게 다시 한번 못을 박았지만 나는 경찰서까지 갈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아니, 더 이상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았다. 한 사람의 삶을 가해자와 피해자, 몇 개의 숫자와 문장으로 정리해야 하는 그런 곳에 가서 더 이상 조롱당하고 싶지 않았다. 파산의 과정에서 수도 없이 드나들었던 은행과 세무서, 카드회사, 법무사, 변호사, 그들 앞에 내 몸을 내놓은 채 웃음거리나 동정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다. 내게 호의를 베풀 곳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벌떡 일어나 현관문을 두들기기 시작한다. 견고한 문은 요란한 소리만 낼 뿐 꿈쩍도 하지 않는다. 안에 누가 있는 건 아닐까? 혹 일찍 돌아온 아내가 안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 아니, 이어폰을 꼽은 채 록 음악에 몸을 맡긴 아들이 혹시 현관문 두들기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건 아닐까? 장모가 숨을 죽인 채 작은 렌즈 구멍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주먹에 피가 배도록 문을 두들긴다. 문은 영원히 열리지 않을 듯이 요지부동이다. 앞집에도 사람이 없는지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는 지하 보일러실로 내려간다. 1층의 노인정에선 노파 셋이 고스톱을 치고 있다. 보일러실 남자가 엉거주춤한 채 나를 쳐다본다. 망치나 해머 같은 것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나는 남자에게 최대한 공손하게 부탁을 한다. 왜 그러시는데요? 남자가 의심의 눈초로 나를 바라본다. 집에 못 박을 게 있어서요. 못 하나만 받고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나는 준비한 말을 건넨다. 동호수를 물은 남자가 공고함으로 가더니 주먹만한 해머를 찾아준다. 그것을 들고 다시 집 앞으로 간다. 그 사이 누구도 돌아온 흔적은 없다. 나는 해머로 번호키를 내리친다. 번호키의 자주색 뚜껑이 떨어진다. 세 번째 내리치자 키 세트가 부서진다. 나는 연이어 해머를 내리친다. 키 세트가 산산조각이 난다. 드디어 안에 잠금 장치가 떨어져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급히 안으로 들어간다. 텔레비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리던 텔레비전에선 흰 거품이 흘러넘치는 맥주 광고가 나오고 있다. LCD 패널에 문제가 생겨 20분쯤 켜놔야 화면이 제대로 나오던 낡은 텔레비전이 사라지고 새 LED 텔레비전이 정면을 차지하고 있다. 여의도 옥건이와 텔레비전을 자주 보지도 않는 아내가 그걸 샀을 리가 없다. 도대체 이 낯선 곳은 어디인가? 나는 다시 한번 집안을 둘러본다. 벽 전면을 차지한 식탁과 김치 냉장고가 낯이 익은 걸 보니 남의 집은 아닌 모양이다. 하지만 나는 선뜻 신발을 벗고 안으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덩치가 너무 커서 이사 때 버린 소파 대신 안방 침대에 딸린 베드벤치와 안에 요가용 매트, 장모의 기도용 방석, 아들의 노트북용 안전뱅이 책상 등 집안 어디에도 나를 위한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 아내와 장모, 아들이 하나씩 차지하고 있는 방은 더욱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나는 현관에 우두커니 서서 베란다까지 구석구석을 훑어본다. 어디에도 내가 들어갈 틈은 보이지 않는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를 박탈당한 유령이었다. 오직 어깨에 맨 배낭만이 나를 위해 준비한 신의 배려인지도 모른다. 나의 감옥이자 나의 해방.
갑자기 쇳덩어리라도 들어간 듯 배낭이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한다. 숨이 가빠온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아내에게 다시 전화한다. 한참 동안 울리던 신호음이 음성 녹음으로 넘어간다. 나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동굴 문이라도 열듯 마른 입을 뗀다. 여기가 어딘지 도대체 모르겠어. 다시 레저용 운동화 광고로 바뀐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나는 더욱 호흡이 거칠어진다. 가슴이 옥죄고 진땀이 나기 시작한다. 나 좀 구해줘. 무전기를 통해 나오는 난파선 선장의 목소리처럼 다급하다. 나 좀 구해달라고. 등에 진 배낭에 온몸이 깔리기라도 한 듯 나는 비명을 지른다. 텔레비전에선 주말 드라마의 재방송이 막 시작되었다.